네, 8월의 조정 흐름이죠. 닷새 떨어지고 어제 모처럼 좀 반등이 왔는데 오늘 또 좀 조정권역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악재와 호재. 그러게요. 뭐 호재보다는 좀 뭐 또 악재라기보다는 조정의 빌미 이런 거리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우리 특별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들도 밀렸고요. AI, 반도체 영향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뭐 양자 그다음에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VC 이런 데서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규제를 한 건데. 그렇죠. 예. 이제 시리즈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잘 보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됐던 게 이제 화웨이 같은 어떤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선정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수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줄까지 이제 묻겠다 이런 어떤 절차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선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후 시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선 구매로 50억 달러 선 구매했다라는 오늘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랐던 재료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던 어떤 재료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유예 기간 하나의 단계를 갈 때마다 일정 수준의 어떤 유예 기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시적인 어떤 재료 노출에 따른 부담은 좀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큰 줄기로는 이제 알고 있었던 재료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일시 영향 이상의 어떤 파급이 커지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 보면 이제 그렇게 뭐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에 힘이 없어요, 그죠? 2차 전지가 쉴 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약하고 이런 악재 맞으니까 또 약하고 특별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뭐 이 요인이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약한가요, 지금?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게 3분기 정도부터 턴이 되고 4분기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 회복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뎌질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이렇게 되면 기대치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기 좀 버겁고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3분기 수치가 이제 확인되는 과정을 충분히 지내고 나서 좀 매수하자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8월이 전통적으로 좀 매수 수급이 비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할 어떤 여력이 좀 축소된 것도 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사실은 반도체 쪽이 중요한 섹터로 부각됐는데 반도체가 다 오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AI 반도체, GPM 쪽 중심으로만 좀 거기도 또 쏠려서 올랐던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같이 못 올랐고요. 미국은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물가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 물가 발표 전에 어쨌든 미국의 주요 연준위원들 일부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이상 안 할 거다 이런 뉘앙스들을 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대편의 입장도 있지만 대체로 9월에도 그런 금리를 좀 올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걸까요? 예, 뭐 연준 인사들 발언이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불과 작년 정도 생각을 하거나 1분기 때 생각을 해보면 의도적으로 좀 세게 발언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톤 다운하고 있는 게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 방향성은 이제 아래쪽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투표권이 있는 패트릭 하커라든가 어제 이제 존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주거 비용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지금으로선 굳이 이제 금리를 올려서 뭐 지역 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또 경기 침체 둔화, 경기 둔화 이런 것들도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금리를 좀 동결해 놓고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대부분의 위원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없진 않지만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그냥 금리 동결 쪽으로 거의 고정되다시피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기대치하고 또 연준에서 너무 또 벗어나게 하는 것도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좀 시장 전망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8월과
9월 두 번 물가 지표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FOMC 전에. 예. 이제 미국부터 얘기하고 중국 좀 이따 여쭤볼게요. 미국은 이제 CPI 7월 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우리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일단은 전달보다 조금 올라가는 쪽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상치가 전년 대비 3.3% 네. 전후, 그다음에 이제 근원은 이제 4.7%에 네. 4.8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게 지금 12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계속 증가폭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가 예상치를 표기한 차트가 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살짝 파랗게 이제 올라가고 네.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는 좀 벗어났다. 근데 저 올라간 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방향이 되는 것 같고 또 8월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CPI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 항목인데 주거비의 면적이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라면 CPI는 다시 이제 완만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게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는 한도치는 제가 보기에는 CPI가 3.5, 다음에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4.9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나온다라면 단기 충격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범주 이내로만 나온다라면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좀 진정됐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에너지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고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 파업 영향으로 좀 보여지는 대목이 있어서 그것만 좀 해소되면 다시 내려갈 것 같고요. 유가는 중국 경제 걱정하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엔 좀 버거울 거라고 봐서 $80 후반 정도에서는 좀 고점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좀 물가에 대한 어떤 심리를 조금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는 좀 단기의 노이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물가가 전달보다는 높게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은 근원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느냐가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각국이 어쨌든 간에 정도의 차이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걱정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급기야는 월별로 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단체로 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나타나는 걸까요? 저게 이제 사실 세부 항목을 보면 저게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그런가요? 들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세부 항목을 이렇게 볼 때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면 뭐 폭동 날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2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가격이 1.7% 빠져서 그러니까 먹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여기 영향을 많이 준 거고 그 외 뭐 오락 문화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특정 식품 가격이 많이 빠져서 이제 전체 지표에 영향을 준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 디플레이션까지 얘기할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1년 전에 돼지고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도 역시 이제 기저효과에 의한 어떤 수치라고 봤을 때 디플레이션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국발 어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은 당장 이렇게 좀 심각하게 논의할 정도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별 수치 하나만 나온 걸 가지고 뒤에 공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나치군요. 내면을 뜯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유가 이런 것들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중국은 돼지고기군요. 예, 저 표 옆에다가 돼지를 한 마리 그려주십시오. 뇌를 뜯어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죠? 그렇게까지 우려할 예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장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8월에 조정 그런 가운데 이제 2차 전지의 급등락 또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급격하게 자금을 빨아들였다가 또 변동성이 나오고 뭔가 좀 자금의 쏠림과 급등락 현상이 있잖아요. 꼭 뭐 초전도체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최근의 현상들이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맛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것보다 일주일 이내에 어느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자금이 좀 몰려다니는 덩어리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일부 보도에서 뭐 알고리즘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순환 매속도가 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천하 정도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5일 동안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빠르게 바뀌고 로봇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소비주들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에 어떤 수급 공백 현상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좀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보면 특정 종목들 매수 창구를 이렇게 봤을 때 그 단기 매매 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 하나가 나머지 4개 더한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비중이 단타 비중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한 일주일 단위로 좀 변동성이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다만 이게 악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장에 빠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단기 매매는 그 거래량 자체가 왜곡되고 사고 팔아서 거래량이 증가된 거지 매수하러 달려들어서 증가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쏠림 현상은 조금 완화된 측면도 있어 보여서 그렇게 뭐 부정적 아주 나쁜 영향만 있다 이렇게 보기엔 또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는 뭐 아무래도 뭐 키움증권 이런 데가 이제 많이 개인들이 거래하니까 그쪽 창구가 많고요. 또 외국은 이제 M사. M사 쪽에 단기 거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섹터를 형성하고 말씀하신 안정적 자금 뭐 패시브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수급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또 자금들이 좀 기대하거나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어딘가요? 이게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자금을 모았던 업종은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시총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은 다 모아서 보면 거의 삼성전자 절반 이상 될 정도의 어떤 한때 시가총액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흡수할 수 있는 종목은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자동차, 제약 정도밖에 없다. 근데 이 중에서 최근에 보면 반도체 한바탕 움직였었고 최근 들어서 보면 제약 쪽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약주의 움직임, 오늘도 미국 증시 약했지만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듯이 제약주가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면서 금리 인상 중단되면 이런 성장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계속 당분간은 좀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가 이제 상단이 위쪽으로 막혀 있다는 게 그동안 눌렸던 성장주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죠. 게임도 들어갑니다만 게임 같은 경우 힘이 좀 달리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러면 전략하고요. 눈여겨볼 만한 업종 섹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시장이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하는 주간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이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번 주 주중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주반에 남은 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비 넘긴 것 같고 또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아무래도 이제 국채 발행하면 이제 거기 응찰하려는 글로벌 자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인가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조금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분위기가 묘하게 형성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5일 연속 하락한 적이 이번까지 4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4번, 이번 거는 우리가 아직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3번을 보면 한 번은 1.6% 반등을 했고 나머지 2번 한 6%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내일 21선을 돌파하면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는 거고 21선 돌파를 못하면 이것으로 반등이 좀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기존에 어떤 강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인터넷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모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21선 밑에서 형성이 된다라면 제약 같은 종목에서 계속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아서 제약 쪽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두면서 코스피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인터넷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인공지능의 모멘텀이 있고요. 조선도 뭐 실적이 나오는 섹터인데 반도체는 앞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조금 또 이게 시간적으로는 좀 눌리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HBM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의 소부장 종목군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정권역에 여전히 있는 증시 흐름들 전략 세웠습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